와우, 2월 1일 아침입니다. 새해 인사 나눈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라니 당황스러우신가요? 혹시 1월에 야심차게 세운 새해 계획이 이미 무너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괜찮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의 지혜를 빌리자면 2월은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는 달이고 진짜 시작은 봄이 오는 3월부터였으니까요. 2월은 영어로 February, 라틴어 페브루아에서 유래했는데요. 페브루아는 정화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2월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화의 신 페브루스에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죄를 씻어달라고 기원하는 달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3월부터 새해로 여겼는데요. 2월은 1년의 마지막 달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1년의 마지막 달인 2월에 1년간 쌓인 불운과 자신이 지은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 집안을 대청소하고 목욕 재개하며 마음을 정돈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품고 있는 근심들이 있다면 2월을 맞아 정리정돈을 하며 씻겨내면 어떨까요? 고대 로마에선 2월 15일에 루페르칼리아 축제가 열렸는데요. 사제들이 염소 가죽으로 만든 채찍을 들고 거리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쳤다고 합니다. 일종의 속죄의식인데요. 가죽끈으로 만든 채찍을 맞으면 죄가 씻겨지고 불임 여성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루페르칼리아 축제는 발렌타인데이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5세기경 카톨릭 교회는 거칠고 자극적인 루페르칼리아 축제를 폐지하고 로마 군인들의 혼인을 맺어주다 순교한 성 발렌티노 성인을 기리기 위해 발렌타인데이로 대체했습니다. 아무래도 채찍을 맞는 날보다는 달콤한 초콜릿을 먹는 날이 더 좋겠죠? 2월은 유독 짧은 달인데요. 기원전 4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태양을 기준으로 1년이 365일인 새로운 달력을 만듭니다. 홀수달은 31일, 짝수달은 30일로 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1년이 366일이 되어서 하루를 빼야만 했습니다. 2월에서 하루를 빼서 29일로 만드는데요. 카이사르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자신이 태어난 8월이 하루 적은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짝수달이지만 8월을 31일로 만드는 바람에 2월은 하루를 또 빼앗겨 28일이 되었다는 사실. 2월 2일 오늘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생일인데요. 크라이슬러의 곡을 모르면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 사랑받는 작곡가입니다. 대표곡으로는 사랑의 기쁨, 사랑의 슬픔이 있는데요. 클래식에 전혀 관심 없는 분일지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빠바밤 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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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5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크라이슬러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 재능이 넘쳤는데요. 프랑스 파리 음악원을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바이올린 독주 실력이 너무 뛰어난 이유로 빈 오케스트라 입단 시험에서 떨어지자 음악을 그만두고 의대로 진학합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다시 바이올린을 잡는데요. 음악의 의술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란 걸 깨달았어요. 크라이슬러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명성 덕분에 많은 돈을 벌었지만 1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음반 판매 수익 전액을 기부하는데요. 개인 재산 전부를 자선활동에 기부할 정도로 아낌없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라이슬러는 모든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꿈에 그리는 명품 바이올린 과르넬리를 발견하는데요. 전 세계 200대 불과의 수십억 원에 달하는 명품이었습니다. 자선기부로 돈을 다 써버린 그는 며칠 뒤 다시 구매하러 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가는데요. 그 사이 어느 수집가에게 팔려버리고 맙니다.
크라이슬러는 수집가의 집을 찾아가 간곡히 부탁하는데요. 제발 저에게 과르넬리 바이올린을 팔아주십시오. 수집가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과르넬리 바이올린이 당신의 수집품이 되기 전에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허락이 떨어지자 10분간 신들린 사람처럼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 수집가는 당신이 과르넬리의 진짜 주인이었군요. 과르넬리의 행복을 위해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크라이슬러는 과르넬리 바이올린으로 연주해서 번 돈을 병원과 도서관을 짓는 데 사용했으며 76세에 더 이상 연주가 힘들어지자 이제는 수백억 원까지 값이 오른 바이올린을 아무 조건 없이 사회에 기증했다는 사실. 아침을 깨우는 넌센스 퀴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클래식 곡은 무엇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모두 다 훌륭하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이 울려 퍼지는 이 곡을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요? 딴딴딴딴딴딴딴 따라라란 딴따단 뻔뻔뻔뻔뻔뻔 딴딴딴딴딴딴. 아니라고요? 반박씨, 님 의견이 맞습니다. 2월 3일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작곡가, 결혼행진곡을 작곡한 맨델스존의 생일인데요. 9살에 피아니스트로 데뷔하고 10살 때부터 작곡을 시작한 천재였습니다. 맨델스존은 17살 때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을 감명 깊게 읽고 요정들의 세계를 등장하는 서곡을 작곡했는데요. 무려 17년이 지나서 연극의 다른 배경음악들도 작곡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연극 한여름밤의 꿈은 사랑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네 쌍의 커플들 이야기인데요.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등장인물 모두 화해하며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끝이 납니다. 맨델스존의 결혼행진곡은 네 쌍의 커플들이 합동 결혼식을 올릴 때 힘차게 울려 퍼지는데요. 곡의 제목도 웨딩 마치, 결혼행진곡이라는 사실. 재밌는 건 당시 궁전에서 왕족들과 귀족들을 초청해 공연한 한여름밤의 꿈은 평가가 좋지 못했는데요. 당시 유행 중인 스타일을 버리고 야심차게 실험적인 스타일로 공연했다가 연극은 쫄딱 망하고 말았습니다. 요정들 의상이 왜 저리 이상해? 연극의 환상을 다 깨버리잖아. 그래도 음악은 아름답군. 결혼행진곡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빅토리아 공주의 결혼식에서 처음 사용하며 알려졌는데요. 맨델스존은 영국 왕실에 자주 초대받아 공주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작곡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보고 맨델스존과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던 추억을 가진 빅토리아 공주가 자신의 결혼식에서 결혼행진곡을 사용한 건 필연적인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연인들을 응원하는 결혼행진곡처럼 오늘 하루도 사랑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2월 4일 오늘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인데요. 봄은 무슨, 며칠 전 내린 눈이 아직 그대로 얼어 있습니다. 입춘 추위는 꿔다 해도 한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입춘 무렵이면 반드시 추위가 찾아오니 조심하라는 뜻. 입춘이 왔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으슬으슬한 날 미국에서는 아주 귀여운 기념일을 보내는데요. 이름하여 집에서 만든 수프의 날. 어떤가요? 이름만 들어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수프 하면 따뜻하고 부드러운 국물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수프의 원래 정체는 국물이 아니라 빵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수프는 라틴어 수파에서 유래했는데요. 뜻풀이를 하면 국물에 적셔 먹는 빵. 중세시대에는 그릇이 귀했는데요. 딱딱하게 굳은 빵을 그릇 대신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릇처럼 딱딱하게 굳은 빵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탄생한 요리가 바로 따뜻한 수프. 딱딱한 빵에 따뜻한 수프를 부으면 환상의 콤비겠죠. 수프를 머금어 부드러워진 빵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었다고 하네요. 저녁 식사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디너와 서퍼가 있는데요. 격식을 갖춘 저녁 식사를 디너, 격식 없이 간단히 차려 먹는 저녁 식사를 서퍼라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 서퍼도 수프를 먹는 시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수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요리 중 하나인데요. 수프의 역사는 무려 2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냄비를 발명하기 전부터 수프를 끓여 먹은 건데요. 동물의 가죽을 주머니처럼 만들어 물과 재료를 넣은 다음 수프를 끓였다고 합니다. 오잉? 동물 가죽을 불에 올리면 타지 않나요? 수프를 어떻게 끓이죠? 동물 가죽을 태우지 않고 수프를 끓일 수 있는 비법이 있었습니다. 핫스톤. 불에 달군 돌을 수프에 담그면 가죽을 태우지 않고도 수프를 데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수프 얘기를 하다 보니 수프가 먹고 싶네요. 얼른 냉장고를 털어 수프를 끓여야겠습니다. 수프처럼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2월 5일 오늘은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잼이라 불리는 초코잼 세계 누텔라의 날인데요. 2007년 누텔라의 열혈팬이 인터넷에 제안하여 시작된 날입니다. 누텔라 데이에는 전 세계 팬들이 누텔라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와 사진을 공유하며 달콤함을 즐기는 날이니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제는 잼을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되어버린 누텔라가 초콜릿 재료의 부족함 때문에 실수로 개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이탈리아.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는 금값보다 귀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카카오 수입이 완전히 끊겨버렸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의 제과업자 페레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먹이고 싶은데 코코아가 너무 부족해. 어떡하지? 때마침 페레로의 눈에 들어온 건 이탈리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견과류, 헤이즐넛. 그는 초콜릿의 양을 늘리기 위해 헤이즐넛을 갈아서 초콜릿에 섞어봅니다. 다행히 초콜릿 맛과 거의 똑같은 거대한 초코 덩어리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여름이 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창고에 보관해 놓은 초코 덩어리들이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몽땅 녹아버린 것. 아이고, 완전히 망했다. 이 많은 초콜릿 아까워서 어쩌나. 페레로는 눈물을 흘리며 다 녹아내린 초콜릿은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 빵에 발라 먹어보는데요. 웬걸? 딱딱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럴 수가. 이거 딱딱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잖아. 굳이 딱딱하게 고치지 말고 처음부터 발라먹는 잼으로 만들어보자.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누텔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2.5초마다 한 병씩 팔린다는 전설적인 잼 누텔라가 사실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아이디어와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란 사실이 재밌지 않나요? 혹시 가진 게 부족하다고 느끼시거나 예상치 못한 실수로 속상하신가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어쩌면 부족함 덕분에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실수 덕분에 생각하지도 못한 달콤한 반전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오늘도 달콤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2월 6일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보드게임 모노폴리가 탄생한 날인데요. 1935년 미국에서 처음 판매되어 현재까지 2억 7,500만 개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모노폴리 보드게임? 난 처음 들어보는데? 모노폴리 보드게임을 모르신다고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부루마블 게임을 아시나요? 주사위 2개를 던져 말을 이동하고 땅을 사고 호텔을 짓는 부루마블 게임. 우리나라 제1호 보드게임인데요. 부루마블의 원조가 바로 모노폴리 보드게임이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답게 모노폴리 보드게임은 엄청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제까지 게임을 플레이한 이들이 2억 5천만 명이 넘으며 한 번에 가장 길게 플레이한 시간은 70일이고 272평짜리 초대형 보드판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영국에는 7억 원을 들여 4,300개가 넘는 서로 다른 모노폴리 버전을 모은 수집강도 있다고 하니 인기가 정말 대단하죠. 모노폴리는 말 그대로 독점이란 뜻인데요. 주사위를 굴려 남들보다 먼저 도착해 땅을 사고 건물을 올려 다른 사람들을 파산시키면 승리하는 일종의 부동산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의 탄생 뒤에는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원래 모노폴리 게임은 1903년 사회운동가 엘리자베스 매기가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독점하면 사회가 얼마나 위험해지는지를 알리기 위해 만든 교육용 게임이었습니다. 보드판의 땅은 28칸으로 제한되어 있기에 누군가 땅을 독점하고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면 뒤늦게 땅에 도착한 사람들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엘리자베스는 모노폴리 게임을 통해 부동산 독점 문제를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게임을 처음 개발했을 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건 똑같지만 임대료를 공동금고에 넣어두고 다 같이 나누는 게임 방식도 있었는데요. 승패가 명확한 걸 좋아하는 게임 특성상 독점 방식만 살아남게 되었다는 사실. 최근 국회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다주택 보유자 30명이 무려 11,00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임 보드판 위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부동산 독점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모노폴리 독점 게임은 보드게임으로만 즐기자고요. 미국 드라마 초원의 집이라고 아시나요? 1974년부터 1983년까지 9년간 205편의 에피소드를 방영한 드라마인데요. 19세기 말 미국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로란의 가족이 겪는 고난과 사랑을 따뜻하게 그린 드라마입니다. 전 세계 60개국에 방영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했던 드라마입니다. 초원의 집에는 3명의 어린 딸들이 나오는데요. 초원을 가로지르며 달려오는 둘째 딸의 이름은 로라 잉걸스. 원작 소설 작가 이름도 로라 잉걸스 와일더. 2월 7일 오늘은 드라마 초원의 집 실제 주인공이자 원작 소설가 로라 잉걸스 와일더의 생일인데요.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은 이야기가 사실은 그녀가 65세에 처음 펜을 잡고 쓴 글이란 사실을 아시나요? 로라의 실제 삶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처절했는데요.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마차 하나에만 의지한 채 척박한 황무지를 떠돌던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눈보라, 전염병으로 시력을 잃은 언니,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나날들까지 그녀의 유년 시절은 생존을 위한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나이가 들어서도 찾아오는데요. 1929년 대공황이 터지면서 평생 모은 재산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것. 망연자실한 로라에게 그녀의 딸이 제안합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가족들과 마차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글로 한번 써보면 어때요? 65세의 나이에 처음 펜을 든 로라. 놀라운 건 그녀는 고달팠던 어린 시절을 비극으로 쓰지 않았는데요. 고통스러웠던 가난의 기억을 온 가족이 함께 사랑을 나누던 추억으로 써내려갑니다. 눈보라치는 무서운 밤, 아빠가 켜주던 바이올린, 서로 끌어안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디던 나날들. 로라는 76세까지 초원의 집 시리즈를 무려 9권이나 쓰며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작가가 됩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지나온 세월이 혹독해서 원망스럽나요? 65세에 처음 글을 쓰고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한 로라처럼, 고통의 기억을 사랑의 이야기로 피워낸 로라처럼 각자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초원의 집을 다시 그려보면 어떨까요? 2월 8일 오늘은 19세기 영국의 예술평론가이자 사회사상가 존 러스킨의 생일인데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존 러스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존 러스킨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와우,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톨스토이에게 이런 찬사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1819년 영국 런던의 부유한 와인 가문에서 태어난 러스킨은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당대 최고의 예술평론가로 명성을 날렸는데요. 미술, 문학, 건축을 넘나드는 방대한 지식과 뛰어난 필력으로 사교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살 무렵 예술평론을 멈추고 전혀 다른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산업혁명으로 인해 병들어가는 사회와 가난한 노동자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완벽한 못을 만들어낼지 모르지만 기계의 부품이 되어버린 인간의 영혼은 점점 닳아서 없어지고 있습니다. 러스킨은 마태복음에서 제목을 따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를 발표하는데요. 경제학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기존의 경제학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러스킨에게 경제학은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인간이 추구해야 할 유일한 부는 돈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가장 부유한 국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국민을 길러내는 국가입니다. 가장 부유한 이는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이웃에게 유익한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러스킨은 단지 이론만 떠들지 않았는데요. 와인 가문에서 물려받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난한 이웃과 사회를 위해 모두 기부했다는 사실. 러스킨의 책과 인생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인도의 지도자 간디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젊은 간디는 기차 여행 중 우연히 러스킨의 책을 읽고 충격에 빠지는데요. 책을 읽기 시작한 순간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의 일이나 이발사의 일이나 그 가치가 똑같다는 것. 그리고 땀 흘리며 노동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2월 9일) 오늘은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스포츠, 배구가 태어난 날인데요. 배구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2m 가까운 장신들이 뛰어올라 강력한 스파이크를 꽂아 넣는 긴박감 넘치고 파워풀한 모습이 그려지지 않나요? 하지만 처음 배구가 만들어졌을 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는 사실. 배구는 격렬한 운동이 힘겨운 중년의 아저씨들을 위해 YMCA 체육교사가 만들어낸 레크레이션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95년 미국 YMCA 체육교사 윌리엄 모건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체육관에서 농구 게임을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농구는 엄청난 인기였는데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년의 아저씨들이 하기에는 몸싸움이 너무 심하고 조금만 플레이해도 숨이 턱까지 차올랐던 것. 모건 선생님, 나도 이제 40대라서 농구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숨이 빨리 차지 않고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점잖은 스포츠 게임은 없을까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체육교사 모건은 테니스 네트를 가져와 걸어두고 농구공의 외피만 벗겨내서 가볍게 공을 손으로 쳐서 넘기는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민토네트. 공을 쳐서 넘기는 방식이 배드민턴과 비슷하다고 해서 민토네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배구는 얌전하게 공을 쳐서 주고받는 중년 아저씨들의 우아한 공놀이였다는 사실. 심지어 처음에는 인원수 제한도 없어서 체육관에 온 사람이면 누구나 우르르 들어가서 다 같이 즐겁게 공을 쳤다고 하네요. 상상이 되시나요? 중년의 아저씨들이 때로 모여서 풍선치기 하듯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요. 배구는 중년 아저씨들을 위한 배려로 탄생한 게임이었지만 배구에는 그 어떤 스포츠보다 매력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배구 플레이 원칙은 한 사람이 연속으로 공을 칠 수 없고 바닥에 공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공을 받아서 띄워주거나 넘겨주는 동료가 없다면 게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배구처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아해지지 않을까요? 2월 12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애니메이션의 전설 톰과 제리가 세상에 처음 나온 날인데요. 무려 86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톰과 제리는 1940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디즈니의 인기 애니메이션 미키마우스가 만화영화 시장을 석권하자 영화사 MGM은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영화사 애니메이션 팀 뭐 하는 거야? 이러다가 디즈니가 만화영화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겠어. 뭐라도 좋으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재밌는 애니메이션 좀 만들어봐. 이런 이유로 MGM의 젊은 작가 조셉 바베라와 윌리엄 해나가 팀을 이루어 9분짜리 짧은 애니메이션을 선보이는데요. 제목은 고양이 쫓겨나다. Puss Catch the Boot.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재밌는 건 애니메이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캐릭터 이름은 톰과 제리가 아니었는데요. 고양이 이름은 제스퍼였고 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시리즈 제작이 결정나자 캐릭터 이름을 공모하여 톰과 제리로 정해졌다는 사실. 톰과 제리는 19세기 영국 런던의 방탕한 젊은이들을 부르는 속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또 다른 뜻으로는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콤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만화 시작부터 끝까지 우당탕탕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이 마치 술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과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톰과 제리는 대사 없이도 모든 장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꼭 맞는 적절한 음악과 효과음은 몇 번을 다시 보더라도 환상적입니다. 캐릭터들의 움직임과 음악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데요. 단순한 슬랩스틱 코미디가 아니라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습니다. 톰과 제리는 아카데미 단편 애니메이션상을 7번이나 수상한 유일한 애니메이션이란 사실. 특히 1947년작 더캣 컨체르토는 토미 리스터의 헝가리 광시곡 2번을 연주하면서 제리와 싸우는데요.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으니 꼭 한번 보실 것을 강추합니다. 5분짜리 애니메이션이지만 웃음과 감동을 보장합니다.
2월 11일 오늘은 팝 음악의 역사가 바뀐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인 1963년 2월 11일 영국 런던의 녹음실에 덥수룩한 머리를 한 청년 4명이 들어섭니다. 팝 음악의 역사를 바꾼 전설 비틀즈였는데요. 당시 비틀즈는 몇 곡의 노래만 발표한 신인이었습니다. 비틀즈는 아직 앨범을 발매하지 못했는데요. 무명의 신인 밴드였기에 앨범 제작비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앨범 프로듀서를 맡았던 조지 마틴은 비틀즈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앨범 제작비가 없어 녹음실을 오늘 하루밖에 빌릴 수 없었다. 미안하지만 앨범에 수록할 10곡을 오늘 하루 만에 다 녹음해야 한다. 성공한 뮤지션들은 노래 한 곡 녹음하는데도 몇 주 혹은 몇 달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정이었죠. 하지만 제작비가 없다는데 별 수 있나요? 비틀즈는 오전 10시부터 녹음실에 모여 12시간 넘도록 식사 시간도 아껴가며 미친 듯이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당일 녹음에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틀즈의 리더이자 보컬인 존 레논이 지독한 목감기에 걸린 것.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목구멍은 타들어가는데 녹음할 곡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밤 10시 45분 드디어 9곡의 녹음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곡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Twist and Shout.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녹음했기에 체력은 완전히 바닥났고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진 상태. 존 레논은 입었던 셔츠를 벗어던지고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 절규하듯 노래합니다. 앨범에 수록된 존 레논의 폭발적인 목소리는 사실 성대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이겨내고 단 한 번만에 녹음한 실제 존 레논의 절규였다는 사실. 존 레논은 단 한 번의 테이크로 녹음을 끝내버렸는데요. 녹음이 끝나자마자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려서 며칠 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네요. 돈이 없어 단 하루밖에 녹음실을 쓸 수 없었지만 12시간 동안 미친 듯이 노래에 완성한 앨범이 바로 Please Please Me. (2월 12일) 오늘은 20세기 현대음악의 거장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가 처음 연주된 날인데요.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문 랩소디 인 블루는 가장 미국적인 클래식 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4년 2월 12일 미국 뉴욕의 에올리언 홀에는 라흐마니노프, 스트라빈스키 등 당대 최고의 클래식 거장들이 참석했는데요. 연주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객석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재즈의 왕으로 평가받던 폴 화이트먼이 재즈도 클래식처럼 우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한 연주회였으니까요. 신성한 클래식 콘서트홀에서 술집에서나 연주하는 재즈를 연주하겠다고? 얼마나 잘하나 두고 봅시다. 192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재즈 음악은 술집에서 춤출 때나 연주하는 저급한 음악 취급을 받았는데요. 뉴욕을 대표하는 클래식 콘서트홀에서 재즈를 연주한다고 하니 객석 분위기가 좋을 리 없었던 거죠. 폴 화이트먼은 재즈도 클래식처럼 우아한 예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연주회를 기획했는데요. 25살의 젊은 작곡가 조지 거슈윈에게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거슈윈이 랩소디 인 블루를 작곡하는 데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신이 작곡한다는 사실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뭐? 내가 새로운 곡을 작곡한다고? 속보, 젊은 천재 작곡가 조지 거슈윈이 재즈의 왕 폴 화이트먼의 콘서트를 위해 클래식과 재즈의 경계를 허문 새로운 곡을 작곡 중이다. 폴 화이트먼과 농담처럼 나눈 대화를 신문에서 발표해버린 거죠. 공연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한 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슈이는 미친 듯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뉴욕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리던 거슈이는 덜컹거리는 기차 소리를 들으며 각오를 다집니다. 힘차게 달리는 기차처럼 앞만 보고 전진하자. 미국은 수많은 문화가 융합된 거대한 용광로야. 클래식과 재즈를 용광로에 넣고 멋지게 녹여보자. 연주회를 시작할 때 못마땅한 표정으로 객석에 앉아있던 클래식 거장들은 연주가 끝나자 모두 벌떡 일어나 기립박수 쳤다는 사실. 무언가를 이루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불멸의 명곡 랩소디 인 블루가 한 달 만에 작곡된 것처럼 두려워 말고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들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도전하길 응원합니다. 2월 13일 오늘은 전 세계 75개국 2600개의 신문에 동시 연재 중이던 인기 만화 피너츠의 마지막 회가 실린 날인데요. 피너츠는 찰스 슐프가 그린 만화로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강아지 스누피가 등장하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만화죠. 피너츠의 원작 만화가 찰스 슐츠는 성실함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950년 10월 2일 첫 연재부터 2000년 2월 13일 마지막 연재까지 5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쉬는 날 없이 매일 만화를 그렸다는 사실. 성공한 만화가들은 대부분 배경이나 색칠을 보조작가들에게 맡기는데요. 슐츠는 밑그림부터 배경, 색칠까지 모든 걸 혼자 완성했습니다. 말년에는 파킨슨병으로 손이 심하게 떨렸지만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놀라운 건 슐츠는 평소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는데요.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되면 내 인생도 끝날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이 그린 마지막 원고가 인쇄되어 배달되는 새벽에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너츠의 마지막 회에는 스누피가 타자기 위에 앉아 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실려 있었는데요. 슐츠의 독자들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저는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을 그릴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건 제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찰리 브라운, 스누피, 라이너스, 루시. 제가 어떻게 그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슐츠의 마지막 인사처럼 찰리 브라운과 그의 친구들은 연재가 중단되었지만 오늘날까지 잊혀지지 않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데요. 주인공 찰리 브라운은 야구 시합에서 맨날 지고 연을 날리면 항상 나무에 걸립니다. 하지만 찰리 브라운은 다음 날이면 또다시 야구 시합에 출전하고 연을 들고 거리로 나옵니다. 시합에서 맨날 지더라도 연이 항상 나무에 걸리더라도 찰리 브라운은 끄떡도 없습니다.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찰리 브라운은 웃는 얼굴로 오늘도 변함없이 외칩니다. 행복은 포근한 강아지예요. 짜잔! 1년 중 가장 뜨거운 토요일, 발렌타인데이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하지만 수많은 연인들이 거리에 출몰할 예정이오니 평소처럼 주말이라고 외출하는 분들은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월 14일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웹사이트 중 하나인 유튜브가 탄생한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2005년 오늘 유튜브닷컴이 처음 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날 중에 왜 하필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유튜브 도메인을 등록했을까요? 여기엔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요. 유튜브의 시작은 동영상 소개팅 사이트였다는 사실. 온라인 결제회사 페이팔에서 만난 3명의 청년 체드 헐리,
스티브 첸, 자베드 카림은 2005년 2월 14일에 야심차게 유튜브.com 도메인을 등록하고 회사를 창업하는데요. 목표는 동영상 소개팅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자기소개를 올리면 소개팅 파트너를 찾기 쉬우니까 폭발적인 반응일 거야. 하지만 아무도 자신의 영상을 올리지 않습니다. 당황한 유튜브 운영진은 신문 광고까지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유튜브에 자기 소개 영상을 올리면 $20를 드립니다. 하지만 웬걸 한 건의 영상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동영상 소개팅 사이트로 성공하기 위해 야심차게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도메인 등록까지 했지만 아무도 영상을 올리지 않으니 한마디로 쫄딱 망한 셈. 운영자들은 전략을 바꿉니다. 에라 모르겠다. 데이트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최초로 올라온 영상은 18초짜리 코끼리 영상. 영상 제목은 동물원에 간 나. 샌디에고 동물원의 코끼리 앞에서 찍은 아주 평범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여기 코끼리들이 있어요. 코가 진짜 기니까 멋지죠? 네, 그게 다입니다. 결과는 대성공. 사람들은 너도나도 반려동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찍은 영상들도 미친 듯이 올리는데요. 1년 만에 무려 2,500만 개의 영상이 올라옵니다. 유튜브는 소개팅 사이트로는 처참하게 망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광장이 되었다는 사실. 혹시 오늘 발렌타인데이 사랑 고백에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어쩌면 유튜브처럼 더 큰 행운이 기다릴지 모르니까요. 살라가둘라 메치카불라 비비디바비디부. 일요일 아침부터 뜬금없이 웬 마법의 주문이냐고요? 2월 15일 오늘은 전 세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디즈니의 명작 애니메이션 신데렐라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인데요. 1950년 오늘이었으니 신데렐라 언니도 벌써 76살이 되었네요. 하지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만화 내용과 달리 숨막히는 절박함 속에서 신데렐라가 개봉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때는 바야흐로 1950년 2월 15일.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 수출길이 막히면서 야심차게 만든 피노키오와 판타지아 같은 대작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즈니 스튜디오의 빚만 무려 40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7천만 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거금이었는데요.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운영진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극장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 작품이 망하면 우린 끝이야. 회사 문 닫아야 해. 벼랑 끝에 내몰린 디즈니가 최후의 작품이란 각오로 만든 작품이 바로 신데렐라. 극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요정 할머니가 등장해 지팡이를 휘두르며 마법의 주문을 외웁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신데렐라의 낡은 옷이 은빛 드레스로 변하고 낡은 구두가 반짝이는 유리구두로 변하는 순간 파산 직전의 디즈니 스튜디오도 함께 빛나며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한마디로 초대박 대성공. 신데렐라 한편으로 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회사가 진 빚도 몽땅 다 갚고도 수백만 달러의 수익이 생긴 것. 1955년 세계 최초로 만든 테마파크 디즈니랜드도 신데렐라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혹시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반전은 월트 디즈니의 신데렐라처럼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법처럼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일요일 아침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힘차게 기지개를 펴며 즐겁게 외쳐볼까요? 비비디 바비디 부.
2월 16일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한 유물 중 하나인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03년 전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발견하기까지에는 눈물겨운 실패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하워드 카터는 무덤을 찾기 위해 무려 6년 동안이나 이집트 왕가의 계곡을 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는 건 모래와 돌덩이뿐이라서 다른 탐사팀들은 모두 포기하고 돌아갔는데요. 사람들은 카터를 비웃었습니다. 카터, 고집 그만 부리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해. 왕가의 계곡은 이미 오래전에 도굴꾼이 다 털어갔어. 이제 거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라고. 그래요, 카터 씨.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이집트 유물 탐사를 지원하던 후원자마저 탐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하지만 카터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딱 한 번만,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파봅시다. 만약 이번에도 안 나오면 그땐 저도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1923년 2월 16일 카터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벽을 깨부수는데 벽 쪽에 깊은 구멍이 뚫립니다. 구멍이 뚫렸어. 벽 뒤에 새로운 공간이 있어. 카터는 벽에 뚫린 구멍으로 촛불을 밀어넣고 안을 들여다보는데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투탕카멘의 거대한 황금관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던 것. 3000년 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카터 씨, 왜 아무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벽 안쪽에 뭐가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엄청난 것들이 보입니다.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성과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쓸모없는 돌멩이만 나오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를 찾은 하워드 카터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다시 내려치는 마지막 한 번의 두들김,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의 황금 마스크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짜잔! 2006년 민족의 대명절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잠깐, 도대체 왜 2006년을 병오년이라 부르는지, 그리고 왜 하필 붉은 말의 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매년 해를 부를 때 사용하는 첫 글자를 천간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의 기운을 담은 글자라는 뜻입니다. 천간은 총 10개의 글자를 10년 주기로 반복하는데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서 중요한 꿀팁. 첫 글자 갑은 숫자 1이 아니라 숫자 4라는 사실. 따라서 2004년, 2014년, 2024년은 숫자 4로 끝나니 무조건 갑자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2006년은 끝자리가 6이죠. 4는 갑, 5는 을, 6은 병. 그래서 올해는 첫 글자가 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해를 부르는 두 번째 글자는 어떻게 정할까요? 첫 글자를 하늘의 기운 천간에서 땄으니까 두 번째 글자는 땅의 기운 지지로 결정합니다. 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마리의 동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작년이 6번째 동물 뱀띠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다음 순서인 말띠 해가 된다는 사실. 따라서 2006년을 병오년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매년 띠의 색은 어떻게 정할까요? 띠는 오행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오행은
만물을 이루는 5가지 기운, 나무, 불, 흙, 쇠, 물을 뜻합니다. 오행은 고유한 색을 지니는데요. 나무는 푸른색, 불은 붉은색, 흙은 노란색, 쇠는 하얀색, 물은 검은색입니다. 오행은 2년 단위로 바뀌는데요. 갑과 을은 푸른색, 병과 정은 붉은색입니다. 따라서 2006년은 병이니까 붉은색, 붉은 말에 해가 된다는 사실. 적토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려도 지치지 않는다고 하죠. 병오년, 붉은 말의 뜨거운 기운을 받아 모두 힘차게 달려보시길 응원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생각에 벌써부터 떨리신가요? 걱정 마세요. 잘 쉬었다면 에너지가 빵빵하게 충전되었을 테니까 다시 또 거침없이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또 지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또 즐겁게 쉬면서 충전하자고요. 2월 18일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등 수많은 전기 제품의 심장, 배터리를 처음 만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알렉산드르 볼타의 생일인데요. 배터리를 구입할 때마다 매번 이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거 몇 볼트짜리예요? 1.5볼트짜리 건전지 없어요? 배터리 용량을 부르는 볼트가 바로 알렉산드로 볼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 하지만 볼타는 1745년에 태어난 18세기의 인물인데요. 전기 제품은커녕 전구도 없던 시절입니다. 전기 제품도 없던 시절에 볼타는 왜 배터리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에는 엉뚱하고 재미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시 볼타의 라이벌 과학자였던 루이지 갈바니가 뜬금없이 새로운 이론을 발표하는데요. 죽은 개구리 뒷다리에 금속을 연결하자 개구리가 꿈틀거렸습니다. 이건 생명체 안에도 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동물전기. 갈바니의 터무니없는 동물전기 이론에 충격받은 볼타는 분노합니다. 말도 안 돼. 개구리가 전기를 만든다고? 개구린 단지 감전된 것처럼 전기를 연결하기만 했을 거라고. 개구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금속이 연결되어 전기를 만들었을 거야. 볼타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개구리 없이 오직 구리판과 아연판, 소금물만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합니다. 볼타의 실험이 성공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는 정전기처럼 번쩍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이었는데요. 볼타의 실험 덕분에 인류는 전기를 계속 흐르게 하는 전류를 발견하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볼타가 만든 배터리는 구리판과 아연을 차곡차곡 높게 쌓을 수 있도록 전압이 강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일들은 차곡차곡 해결하다 보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한 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즐겁게 충전하고 힘차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2월 19일 오늘은 24절기 중 두 번째 절기인 우수인데요. 비우자에 물수자, 뜻풀이를 하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수 경칩에는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속담처럼 꽁꽁 얼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고 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날인데요. 아직 바람은 차갑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는 얼음이 녹아 흐르며 생명의 싹을 틔우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수달이 제사를 지낸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우수가 되면 얼어붙은 강물이 풀려 겨울 동안 숨어있던 물고기들이 물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때 수달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수달은 잡은 물고기들을 바로 먹지 않고
강가나 얼음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는 습성이 있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달도 처음 잡은 물고기들은 바로 먹지 않고 하늘의 감사를 표하고 제사를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따뜻한 상상력 아닌가요? 수달이 하늘의 귀여운 모습으로 제사를 지낼 때 농부들도 곡간문을 열고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데요. 우수에는 씨앗 고르기를 합니다. 겨울 동안 보관해둔 벽시 중 땅에 심을 가장 튼튼하고 좋은 씨앗을 골라내는데요. 한 해의 농사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풍습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인 씨앗 고르기 방법은 아주 지혜로운데요. 씨앗을 물에 담그면 속이 빈 씨앗은 물 위에 떠오르고 속이 찬 씨앗들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속이 빈 씨앗들을 쭉쟁이라고 하는데요. 쭉쟁이만 골라버리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옛 어른들이 가끔 이 쭉쟁이 같은 놈 하고 호통칠 때가 있는데요.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전혀 없는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씨앗처럼 보이지만 속이 텅 비어있는 가짜란 뜻. 우수절기에 물 위에 둥둥 떠서 버려지는 쭉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도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알맹이를 튼튼하게 채워야겠죠. (2월 22일) 오늘은 세계 3대 미술관으로 평가받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처음 개관한 날인데요. 지금으로부터 154년 전 1872년 2월 20일에 개관하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뉴욕의 심장 센트럴파크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시 면적만 5만 7천 평, 무려 축구장 26개 크기에 달하는 방대한 공간에 200만 점 이상의 예술작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3대 미술관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시작이 아주 작은 댄스 교습소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866년 프랑스 파리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레스토랑에 모여 독립기념일 파티를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젊은 변호사 존 제이는 상기된 표정으로 연설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이 독립한 지도 벌써 9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는 루브르 박물관이 있고 영국에는 대형 박물관이 있는데 왜 미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미술관 하나 없을까요? 우리 미국 시민들도 위대한 예술 작품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가 못한다면 시민들이 뜻을 모아 먼저 시작하면 어떨까요? 열렬한 호응을 얻은 존 제이는 뉴욕으로 돌아와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데요. 뉴욕 5번가에 위치한 70평 정도의 댄스 교습소를 임대해서 미술관을 개관합니다. 개관할 때 전시작품 수는 고작 174점. 수백만 점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의 화려한 박물관들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출발이었는데요. 하지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개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뉴욕 시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뉴욕에도 미술관이 생겼대.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술작품을 보여줍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림도 기증하겠소. 뉴욕 시민들은 앞다투어 나서서 소장하고 있던 예술작품을 기증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부하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개월 만에 댄스 교습소 공간은 기증받은 작품들이 넘쳐나서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꽉 차버리고 마는데요. 결국 개관한 지 8년 만에 시민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센트럴파크 안에 미술관 건물을 새로 지어 이사하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예술은 소수의 귀족이나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요. 여기에 딱 맞는 문장이 있죠.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2월 21일 오늘은 20세기 소울 음악의 데모로 불리는 전설적인 싱어송라이터 니나 시몬의 생일인데요. 재즈와 블루스 음악의 역사를 얘기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아티스트입니다. 존 레논, 엘튼 존, 마돈나, 데이비드 보위, 비욘세 등 당대 최고의 뮤지션들에게 존경하는 뮤지션이 누구냐는 질문에 니나 시몬이라고 답하는데요.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존경받는 뮤지션이자 흑인의 자유와 권리를 노래한 흑인 민권운동가이기도 합니다. 1933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난 니나는 피아노 실력이 뛰어나 6살 때부터 교회 찬송가 반주를 맡았는데요. 12살에 처음 피아노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엔 인종차별이 심해 백인들은 앞줄에 앉고 흑인인 니나의 부모님은 객석 제일 뒷줄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2살 소녀 니나는 수많은 관객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부모님이 앞줄에 앉지 않으면 단 한 곡도 연주하지 않겠어요. 결국 부모님이 객석 앞줄로 오고 나서야 피아노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건 어쩌면 숙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나의 원래 꿈은 미국 최초의 흑인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명문 음악학교 시험에서 훌륭한 연주를 하고도 불합격 통보를 받게 되자 인종차별 때문에 떨어졌다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할 수 없었던 니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심야 바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클럽 주인이 피아노만 치고 있는 그녀에게 다가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네 아까부터 노래는 안 하고 피아노만 뚱땅거리고 있어? 피아노 연주자를 뽑는다길래 여기 온 건데요. 여긴 술집이야. 피아노만 치는 고상한 연주자는 필요 없어. 노래하지 않을 거면 당장 꺼져. 치욕스러웠던 순간이었지만 니나는 분노를 삼키고 노래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녀가 노래하기 시작하자 시끄럽던 바 안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를 듣기 시작합니다. 니나 시몬의 전설은 뜻밖의 순간에 시작되었다는 사실. 그러니 인생이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자고요. (2월 22일)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오늘 아무런 약속이 없어 혼자 집을 지켜야만 하나요? 남들은 주말이라고 여행을 떠나 예쁜 사진들을 SNS에 올리는데 나만 덩그러니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아 초라하고 우울하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38년 전 1788년 2월 22일에 태어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아무 일도 없는 일요일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상태라고 정의하는데요. 주말에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혼자일 때만이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다. 위로가 되지 않나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맞추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일요일 집에서 홀로 누리는 시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으로 숨 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유의 시간인 겁니다. 홀로 시간을 보낸다고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건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일어나는 감정인데요. 쇼펜하우어는 남들과 자꾸 비교하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독서를 날립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나의 행복이 머물기에는 너무나 좁고 초라한 지옥 같은 곳이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시선에 의존하려는 습성이 인생의 고통을 초래한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행복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없는 것인데 왜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살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걱정하는가? 과거와 미래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일요일, 짜릿하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좋습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나를 위해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쇼펜하우어처럼 멋지게 오늘 하루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신체를 영구적으로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요. 다른 말로는 소아마비라고 부릅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기에 어린아이들을 마비시킨다는 뜻으로 소아마비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아이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소아마비가 무서운 건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90% 넘는 확률로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증상이 없더라도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감염 후 약 한 달 정도 몸속에 머물다 배출되는데요. 문제는 바이러스가 척수를 타고 신경세포를 파괴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마비 증상을 겪게 됩니다. 1950년대에는 원자폭탄 다음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정도로 거대한 공포였는데요. 호흡 근육이 마비될 경우 사망률이 75%나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마비의 공포가 어느 정도였냐면 여름이 오면 아이들이 사라진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름철에 바이러스가 유행했기에 부모들은 아이들을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했습니다.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소아마비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였는데요. 1952년에는 무려 5만 8천 명 넘는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3천 명이 사망하고 영구적인 마비 증상을 겪는 환자가 2만 명이 넘었습니다. 피츠버그 의대 교수였던 조너드 소크는 7년간의 연구 끝에 1953년 11월 마침내 백신을 개발하는데요. 백신이 100%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본인과 아내, 어린아들이 가장 먼저 주사를 맞습니다. 백신이 이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1954년 2월 23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초등학교에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결과는 대성공. 백신이 효과적이란 사실이 발표되자 거리엔 사이렌이 울리고 사람들은 거리로 뛰어나와 눈물을 흘리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몰려와 수천억 원을 줄 테니 백신 특허를 팔라고 요청하는데요. 소크 박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특허요? 당신들은 태양에 특허를 낼 수 있나요? 소크 박사의 위대한 결정 덕분에 백신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 오늘날 소아마비는 99%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라푼젤, 개구리 왕자, 헨젤과 그레텔, 브레멘 음악대, 빨간 모자. 어린 시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재밌게 읽은 동화인데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그림 형제가 쓴 동화입니다. 2월 24일 오늘은 그림 형제 중 동생인 비렐름 그림의 생일인데요. 1살 차이 나는 야코프 그림과 함께 그림 형제로 불립니다. 두 사람은 평생 같은 방을 쓰고 함께 연구한 영혼의 단짝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우린 한 침대에서 자고 같은 책상에서 공부했습니다. 우리 생각과 작업은 너무 끈끈하게 얽혀 있어 내 글에 어디서부터가 형의 것이고 어디서부터가 내 것인지 나조차도 구분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초 프랑스 나폴레옹의 지배를 받던 독일에서 그림 형제는 대학 교수로 활동했는데요. 수많은 민담들이 사라지기 전에 수집하고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신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있어. 수많은 민담들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가 수집하고 기록하자. 그림 형제는 독일 전역을 돌아다니며 할머니, 농부, 하녀들을 직접 만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은 이야기들이 86편. 1812년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라는 제목으로 출판하는데요. 그림 형제는 이야기 수집을 멈추지 않습니다. 3년 후 70편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추가하여 제2권을 출판합니다. 그림 형제는 평생을 이야기 수집을 위해 바쳤는데요. 1857년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동화 최종판에는 무려 200편 이상의 동화가 수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야기 수집에만 몰두하여 200편이 넘는 동화를 남겼다는 사실.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불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라는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아이들이 모여있는 따뜻한 화롯가로 가져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은 이야기들을 부모가 아이에게 읽어주며 맑고 순수한 영혼을 길러내길 원합니다. 동화를 들려주면 아이들은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는 비싸지 않지만 아이들의 미소가 있는 한 동화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동화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기뻐할 거예요. 2월 25일 오늘은 20세기 가장 성공한 뮤지션이자 대중음악의 역사를 바꾼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멤버 조지 해리슨의 생일인데요. 비틀즈의 리드 기타를 맡았습니다. 조지 해리슨의 별명은 조용한 비틀즈인데요.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의 화려한 명성 뒤에서 조용히 기타 쳐서 붙은 별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력이 없는 건 결코 아닌데요. 비틀즈의 명곡 Here Comes the Sun과 Something은 조지 해리슨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1970년 비틀즈가 해체되고 가장 먼저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한 멤버가 조지 해리슨이란 사실. 때는 바야흐로 1957년 영국 리버풀. 당시 14살이던 조지 해리슨은 기타를 메고 학교 가는 2층 버스를 탔는데요. 우연히 폴 맥카트니를 만납니다. 당시 기타 연주에 빠져있던 폴 맥카트니는 조지 해리슨에게 기타를 한번 쳐보라고 하는데요. 조지의 연주를 듣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조지, 너 우리 밴드에 들어올래? 내가 밴드 리더인 존 레논에게 소개해줄게. 당시 폴 맥카트니는 존 레논과 함께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요. 밴드 이름은 퀴리맨. 마침 실력 있는 기타리스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흥분한 폴은 조지를 데리고 당장 존 레논을 찾아가는데요. 존 레논은 조지를 보자마자 실망합니다. 폴, 장난하냐? 고작 14살짜리 꼬맹이잖아. 우린 진지한 밴드라고. 당시 17살이었던 존 레논에게 14살의 조지 해리슨이 그저 어린애로만 보였던가. 하지만 조지의 실력을 아는 폴은 조지를 밴드 영입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몇 개월 후 집으로 돌아가는 2층 버스에서 세 사람은 다시 운명처럼 만납니다. 존, 조지의 기타 연주를 딱 한 번만 들어봐줘. 그럼 지금 당장 연주해봐. 달리는 2층 버스 안에서? 사람도 없는데 못할 거 없잖아. 좋아 조지, 아무 곡이나 연주해줘. 네 실력을 존에게 보여줘. 조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기타를 꺼내는데요. 당시 기타로 치기 가장 어려운 곡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히 연주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존 레논은 너 밴드 들어와라.
2월 26일 오늘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블루진, 청바지를 탄생시킨 리바이 스트라우스의 생일인데요. 이제는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청바지를 입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패션 필수템이 되어버렸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청바지 브랜드 리바이스가 바로 리바이가 만든 바지라는 뜻. 때는 바야흐로 1850년, 사람들은 땅만 파면 금덩어리가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 무리 속에는 독일에서 온 이민자 청년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있었는데요. 모두 금을 캔다고 정신없이 곡괭이질을 할 때 유심히 사람들의 뒷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거친 바위산에서 무릎 꿇고 일하는 광부들은 늘 투덜거렸는데요. 제기랄, 바지 산지 며칠 됐다고 벌써 찢어지냐? 금 캐기도 전에 무릎 먼저 고장나겠어. 바로 그 순간 리바이 머릿속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솟구쳤습니다. 모두 일확천금 대박을 노리지만 정작 필요한 건 금이 아니라 절대 찢어지지 않는 튼튼한 바지잖아. 리바이는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야외에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는 천막용 천을 활용해 바지를 만들었는데 광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바지 호주머니가 문제였는데요. 바지는 튼튼했지만 격렬하게 일하다 보면 호주머니가 금방 떨어져 버린 것. 바지 주머니를 해결하기 위해 리바이가 고민하자 자주 가던 단골 재단사 데이비스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요. 리바이, 주머니 모서리에 구리로 된 작은 못을 박아보면 어떨까? 그럼 아무리 험하게 입어도 주머니가 버틸 거야. 리바이는 구리를 박은 바지의 가치를 바로 알아봤는데요. 1873년 금속징을 박은 바지로 특허를 내고 바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입고 다니는 리바이가 만든 바지, 청바지라는 사실. 모두 일확천금을 노리고 달려갈 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사람들이 불편한 게 뭔지를 살펴본 리바이 스트라우스. 청바지를 입을 때마다 리바이를 떠올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살펴보면 어떨까요? 짜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 아침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한 주를 버틴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월 27일 오늘은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이자 노동자들의 삶을 가장 뜨겁게 그려낸 작가 존 스타인백의 생일인데요. 대표작으로는 생쥐와 인간, 분노의 포도 등이 있으며 196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대표작들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제작되어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전설적인 배우 제임스 딘의 영화 데뷔작 에덴의 동쪽이 존 스타인백의 소설이 원작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밌는 건 평생 가난한 노동자들 곁을 지키며 소외된 이들을 그려낸 스타인백은 사실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외동아들이었는데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실천한 인물입니다. 190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회계사의 외동아들로 태어난 스타인백은 운동도 공부도 잘하는 전형적인 엄친아였는데요. 명문대로 손꼽히는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 졸업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과목만 골라 수업을 들었는데요. 6년이나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장 없이 대학을 떠났습니다. 대학을 떠난 스타인백은 스스로 떠돌이 생활을 자처했는데요.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과일 따는 일꾼, 페인트공, 공장 노동자까지 그야말로 온갖 노동 현장을 온몸으로 겪어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아들이 명문대 학위를 포기하고 거친 육체 노동을 하며 떠도는 모습에 부모님은 끊임없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데요. 하지만 스타인백은 꿋꿋하게 노동 현장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훗날 작가로 성공한 그는 자신의 방황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난 사람들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에서, 그리고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 진짜 삶의 문장을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나아가는 이들을 기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학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존 스타인백의 삶이 증명하듯 인생에서 직접 겪은 지독한 방황과 고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평온한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상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적은 글을 수필, 영어로는 에세이라고 하잖아요. 에세이의 어원은 프랑스어 에세이에에서 유래했는데요. 시도하다, 시험하다, 경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필문학을 역사상 처음 선보인 사람은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인데요. 개인적인 사색을 담은 글을 모아 에세란 제목을 붙여 출판했습니다. 몽테뉴의 에세는 우리말로는 수상록으로 번역되었는데요. 현대적 의미의 수필을 최초로 선보인 작품이 몽테뉴의 에세이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수필문학을 에세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몽테뉴는 1533년 오늘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요. 젊은 나이에 시장과 법관을 동시에 지낼 만큼 성공한 엘리트 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프랑스는 종교전쟁으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치열했는데요.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죽기 살기로 싸우는 모습에 회의를 느낀 몽테뉴는 38살이 되던 해 갑자기 모든 관직과 부귀영화를 포기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 3층짜리 둥근 성탑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리는데요. 하루 종일 성탑에 틀어박혀 역사상 처음으로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관찰하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록을 모은 것이 바로 몽테뉴의 수상록,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영웅담이나 철학적으로 난해한 글이 없었는데요. 몽테뉴가 기르던 고양이에 대한 얘기부터 신장결석으로 아팠단 얘기까지 지극히 솔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몽테뉴는 에세이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히 속할 줄 아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일은 나 자신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며 재물을 모으고 건물을 짓는 일은 그저 작은 부록에 불과하다. 춤출 때는 춤만 추고 잠잘 때는 잠만 잘 수 있어야 한다. 어떤가요? 거창한 성공보다 나 자신으로 온전히 존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하다는 몽테뉴의 말이 조금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세상 만사에 휩쓸리지 마시고 춤출 때는 춤만 추고 잠잘 때는 잠만 자자고요.